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법인 결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우리 법인 결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 제가 우리 교재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101번과 102번 회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압축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이 압축 해제한 데이터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C 드라이브에 뉴젠 DB라고 하는 부분에 리버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붙여넣기 해서 데이터를 이미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폴더가 101번, 102번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합니다.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하셔서 우리 회사 등록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101번, 102번 주식회사 백두대간 한라지점이라고 하는 이 회사 코드 내용이 보일 겁니다. 자, 요 101번과 102번 회사 등록에서 내용이 보이시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101번 백두대간 법인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데이터 설치가 끝나고 나면 40페이지에 기중전표 입력 시의 유의사항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중에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보면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등에 대한 특정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요가 있을 때 그 적요 내용이 각종 신고서식 작성이나 세무조정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적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정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 코드를 이용해서 전표를 입력해야만이 각종 세무신고 서식 등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인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전표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정적요의 내용을 반드시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계정 과목에 대한 성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회계 기준에 의한 성격과 법인세법에 의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회계 기준은 현금 등의 출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돼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계정 과목의 잔액은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인세법에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은 대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여금의 성격인 거고 회계 기준에서는 이 부분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산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결산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의한 가지급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에 맞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잔액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방법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반 개정 과목 중에 그 성격을 별도로 부여해서 세무회계의 성격을 가진 가지급금 개정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통해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을 하게 되면 개정 과목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가지급금 개정인 134번 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지급금 개정이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지급금을 두 개 동시에 사용하면서 진행했던 이유는 이 가지급금 134번이라고 하는 가지급금 개정을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추후에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가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2에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만들 때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가지급금이라는 개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가지급금은 제가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업무무관 대여금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개정 과목으로 변경한다면 단기 대여금이 될 겁니다.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대여금에 대한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 과목에 대한 성격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원래는 9번 대여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는 대여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여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114번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은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관련되는 적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격을 대여금이 아니라 가지급금 7번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개정 과목을 134번 가지급금도 쓸 수 있고 114번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도 등록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적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인정이자라든가 또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액 규정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함으로써 결산재무제표에 우리 결산재무상태표에 대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저는 여기에서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산재무제표에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무관 대여금이라고 하면 가지급금이라는 개정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으로 변환을 해야만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정확한 개정 과목, 재무제표가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나 단기 대여금 개정으로 성격을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설정한 후에 기존의 가지급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요번호를 이용해서 전표를 입력하면 가지급금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관련되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우리 법인 세무조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법인세 신고하고 나면 관련되는 증명자료 언제까지 보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신고 기한 끝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43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만 이제 각 사업연도 각 주에 있습니다. 각 주 2번에 보시면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그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요즘 2월 결손금은 10년 동안 공제를 하고 있죠. 그죠? 10년 동안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발생된 결손금을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10년 전에 발생됐던 관련 증빙자료를 1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43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증명서류를 수취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별도로 보관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서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에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업자라는 개념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되겠죠.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소유권 이전의 개념이고 합법적으로 이전돼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뭐냐면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면 그건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가 지급입니다. 지급 조건도 갖췄을 때 지급 조건. 지급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주거나 또는 수표, 어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교환, 대물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갖췄을 때 갖추면 이 요건들을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법인은 다음 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할 때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공급에 대한 부분, 대가 지급에 대한 부분 요건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법인 거래는 적격 증빙 수취해야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냐? 예스.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냐? 예스.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거냐? 예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적격 증빙은 수취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영수증 거래 구분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재무회계 쪽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메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했을 때에는 일반 전표에서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5월 31일자에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을 때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카드 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가 나오는데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다면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번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증빙을 수취 못했다면 부로 선택이 될 거고요. 부로 선택함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1번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가 하나가 있죠. 역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1번 명세서 해당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4번 증빙불비, 원인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6페이지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적격 증빙 수취거래 요건 요약이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요건 있죠. 이걸 충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이런 부분들이고요.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 수취 대상으로 수취하지 못해서 가산세 적용 대상 거래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은 적격 증빙 수취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적격 증빙이나 비적격 증빙을 수취 못한 증빙불비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세서 해당 없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46페이지의 동그라미 기억에 1번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입금증이나 영수증, 기타 거래 증빙에 의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47페이지에 비사업자와의 거래 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이런 사례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판매 장려금이나 포상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그 다음에 조합이나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적격 증빙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사례에 보면 직원 소유의 노트북을 매입한 경우에 비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입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는 적격 증명 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회식비를 100만 원 지출한 경우에 간이 영수증 수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앞에서 명세서 해당 없음 노트북 2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고 했죠. 구입했는데 개인한테서 구입했기 때문에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복리후생비로 직원 회식비 10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을 하시고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 조회 및 등록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래 일자, 공급자 코드, 공급자 코드는 거래처 코드 도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가 있다면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야 나중에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산세 적용 대상일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은행 코드나 계좌번호는 정보가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8페이지에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에서 명세서 제출 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출 대상 내역을 이자 비용,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인데요. 자, 이자 비용 입력을 하시면 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3번을 선택합니다. 3번을 선택하면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라고 해서 15번부터 35번까지 이렇게 내용을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현재 법인세법에서 세법에서 전부 다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는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6번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중에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이 부분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에서 3번 선택하시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 부분도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팝업창이 별도로 또 뜹니다.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 관련되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하시고 은행 코드 계좌번호 있습니다. 요 계좌번호 우리가 송금한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가산세 없이 그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명세서 관련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정빙불비 원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세무조사 시에 정빙 없이 비용 처리한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빙불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일반 전표에서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 즉 영수증 수취 관련되는 구분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정리를 했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내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장부관리2가 있습니다. 장부관리2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셔서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된 자료 모두 삭제하고 전표에서 새로 불러옵니다. 자, 전표에서 새로 불러오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특히 12번에 구분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구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코드 번호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월 달과 5월 31일 날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내역은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용 내역 탭으로 갑니다. 미사용 내역 탭으로 가서 저장하고 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50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50만 원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죠.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밑에 보시면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있죠. 송금명세서 관련해서 우리 송금명세서 제출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자, 이 명세서도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5월 31일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되는 계좌번호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송금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15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송금명세서도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이 내용이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조정으로 가셔갖고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가산세액 계산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지출증빙 미수치 금액을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반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탭에 미제출 가산세 지출증명서류 기준금액 150만 원에 가산세 3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셔갖고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124번 가산세액에 3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산세까지 계산되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영수증 수치 내역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까지 반영되는 과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실 때 입력된 자료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사용하셔야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52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5번째 줄 정도가 되겠는데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가 이미 직부인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부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접대비를 제외하고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 증명 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53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서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일 때는 보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카드 등 사용 여부 구분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식이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보시면
신고 부속 서류에 지출 증명 서류 수치 검토 서식과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가 있습니다.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표준 대차대표, 표준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차이 금액, 저는 이게 예제 데이터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구분해서 입력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외사항인지 아니면 예외사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격 증빙을 못 받은 건지, 못 받았다면 가산세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영수증 수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